자, 이번에는 오차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밀하게 관측을 하더라도 정확성의 한계로 인해서 참값은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원인에 따른 오차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차는 크게 개인 오차와 그 다음에 기계 오차 그리고 자연 오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오차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습관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인 부주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즉 망원경을 볼 때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삐딱한 값만 가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개인마다 다 다른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개인 오차로 분류를 합니다. 자, 기계 오차는 관측 기기의 상태와 정밀도에 따라 생기는 오차를 말합니다.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정확히 세팅을 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그 오차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같은 오차를 나타내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사격을 할 때 그 가늠쇠가 정확히 맞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조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총을 쏜다면, 사격을 한다면 정확히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기계, 여기서는 정확히 조준이 맞아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 기계 오차를 소구할 수 있는 거죠. 또 자연 오차는 주위 환경이나 자연 현상의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관측을 할 때 너무 어둡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오차가 많이 끼어서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위 환경이나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자연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데이터에 해석할 때 각각 나타나는 오차가 절단 오차, 그리고 입력 오차, 또 변환 오차, 그리고 마무리 오차 등이 있습니다. 이 절단 오차는 자, 무한급수로 전개되는 함수가 있을 때 큰 값을 갖는 항은 우리가 사용하죠. 그것까지 버리면 관측값이 엉망으로 되니까요. 예,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 2항, 3항, 4항 넘어가면서 값이 0에 가까운, 즉 무시해도 좋은 항이 나올 때는 이 값을 너무 많이 계산에 집어넣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시하죠.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 뒤부터 작은 값이지만 그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절단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잘라서 만들어진 오차예요. 일단 용어를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말을 했죠.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또는 어떤 단원을 공부할 때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 단원이 해설하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절단 오차. 잘라서 발생한 오차입니다. 자, 입력 오차. 넣어서 발생한 오차인가 보네요. 자, 무한급수를 입력하는데 이걸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한급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값 3.14, 1592, 3727, 93, 277, 326 예, 대단히 많이 외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통 처리해요? 3.14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눈치셨겠지만 3.14, 1592다 하면 저도 모릅니다. 지어낸 거예요. 괜히 메모리가 좋다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줄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오차가 바로 입력 오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환 오차. 변환 오차는 변환에서 발생하는 오차겠네요.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각이나 시간 같은 경우에 60진법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10진법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2진법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진수를 변환하는 것과 같은 이런 변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이 변환 오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오차. 마무리 오차. 자, 이건 말 그대로 어느 정도에서 너무 숫자를 많이 쓰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정확성을 더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끊어버리죠. 마무리를 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올림이나 내림 또는 반올림 같은 걸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뒤 숫자들은 무시가 되죠. 이렇게 무시되는 숫자에 의해 발생되는 오차가 마무리 오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질에 따른 오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질에 따른 오차는 앞에 두 가지로 표현한 오차의 분류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런 오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종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여러분 기사시험이라든지 또는 기술사 시험, 그리고 기술고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중간고사에서도 단골 메뉴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성질에 따른 오차는 크게 우리가 과실, 그 다음에 정오차, 그리고 부정오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실, mistake, blunder, 뭔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관측자의 실수나 오독에 의해 기인된 오차입니다. 이 오독이 뭔가요? 오돌뼈 씹는 소리예요? 그건 오도독이에요. 야, 이 오독은 잘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뭘 잘못 읽어요? 우리가 수준 측량을 할 때 표적값을 잘못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옮겼을 때 잘못 옮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5를 옮겨야 되는데 2.35라고 옮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오차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차가 평균값에 사용이 된다면 거기서 이 오차 때문에 굉장히 큰 평균값에 그 흔들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오차는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일단 없애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번씩 경험해 본 거 있죠? 중고등학교 때. 낮 때문에 반평균이 떨어집니다. 예, 낮 때문에 반평균이 떨어져요. 그때 반평균을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나를 공부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죠? 예, 맞아요. 나를 제거하면 반평균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큰 오차를 제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더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반 반평균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나를 다른 반에 갖다 집어넣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 과실은 과대오차라고 얘기합니다. 과대오차. 이걸 줄여서 우리가 과오라고도 표현하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동의어들은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과오 하니까 또 어떤 말로는 과실하고도 비슷한 의미를 갖겠네요. 자, 이번엔 정오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정오차. 정오차는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크기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정오차예요. 예, 그런 용어가 보네요. 일정한 방향, 일정한 크기, 정오차. 그리고 이 오차는 관측값의 한 방향으로만 발생합니다. 볼까요? 그림을. 이게 정오차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L1이라는 길이만큼 관측했을 때 이만큼 엡실론 1만큼의 오차가 생겼어요. 그리고 L2만큼의 거리를 관측했을 때 우리가 엡실론 2만큼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관측을 해나가서 전체 길이 L, 캐피탈 레터, 대문자 L이라는 거리를 관측했을 때는 2라는 오차가 생깁니다. 즉 점점 누적돼 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만약에 이 엡실론 1 값이 마이너스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면 엡실론 2도 마이너스일 것이고 결국 전체 오차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 그런 오차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정오차는 플러스 얼마 또는 마이너스 얼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정오차는 주로 기계오차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차곡차곡 쌓이죠. 그래서 누적이 된다. 그래서 누적오차, 다른 말로 누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역시 용어들 주의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정오차의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정오차인 경우는 보정, 부정오차인 경우는 조정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30cm짜리 대나무자를 하나씩 놓아줬어요. 그리고 이 대나무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와라 하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3m의 거리를 재가지고 왔습니다. 몇 번 관측했어요? 예, 30cm자로 3m를 쟀으니까 10번 관측한 거네요. 10번 관측을 했어. 가지고 온 곱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측 횟수가 10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대나무자를 갖고 들어올 때부터 찜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곱이 막 개판으로 그려져 있어요. 간격도 막 지멋대로야. 의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 대나무자를 표준자하고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 대나무자는 실제 29cm짜리 자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관측해 온 건가요? 그렇죠. 한 번에 29cm를 쟀으니까, 그리고 10번 관측했으니까 여러분이 재갖고 온 값은 2m 90cm가 됩니다. 즉 원인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차, 즉 정오차 보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항목에 원인 알면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기억해 두시고, 또 아무리 하찮은 기계라고 할지라도
거리를 쟀기 때문에 기계는 기계예요. 대나무자도 기계. 그래서 기계 오차에 기인한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오차. 이 부정오차는 과거에는 해석을 못했습니다. 부정오차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또 예측할 수 없이 지 멋대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과거에는 부정오차를 떨어뜨려 놓고 정오차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컴퓨터가 발달하고 통계학의 힘을 빌어서 또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정오차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정오차는 아까 원인도 모르고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오차가.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도 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튀고 한 번 잴 때는 플러스 5가 생겼다가 다시 재니까 마이너스 4가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생할지를 몰라요. 즉 오차가 관측값의 양방향으로 튀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오차는 항상 우리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써줍니다. 이것도 정오차와 다른 표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오차는 통계학에 의해서 추정만 가능합니다. 즉 오른쪽 그림처럼 이 그림을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차에서는 확률 곡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차 곡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럴 때 이 평균값 뮤가 있을 때 이 뮤에 얼만큼 서로 밀접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 특히 부정오차는 정확히 제거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리고 추정만 가능하고 그래서 우연오차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우차, 또 다른 말로 상차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동의어들은 같이 함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치 해석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 해석 시 발생하는 오차. 자, 우리가 참값을 true value, 타우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타우 값, 즉 참값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아무리 정확히 관측해도 정확도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관측값을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 번 관측해서 뭐예요? 다 더한 다음에 관측 횟수로 나누는, 즉 평균값 또는 최하값의 개념으로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참값 대신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평균값을 mu 또는 x바라고 표현합니다. 이 mu는 mean value, 즉 평균값에서 온 그리스 문자 mu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참값은 tau, true value, 참값의 tau, 그 그리스 문자 t를 써서 표현합니다. 이럴 때 이 참값과 관측값 간의 차이, 이걸 우리가 참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엡실런으로 표현하고 그 엡실런은 타우에서, 즉 참값에서 x, 관측값을 빼준 값을 우리가 참오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의는 참값과 최화값의 차이, 요거를 우리가 편의라고 얘기를 하죠. 편의. 바이어스, 그래서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는 참값과 최하값의 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베타는 mu 마이너스 타우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거는 이 참오차나 편의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참값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값 대신에 사용하는 게 평균값 또는 최하값이고, 그래서 이 오차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평균값과 관측값의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이 잔차가 바로 residual V라고 표현하는데 관측값과 최하값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V는 mu-x라고 표현하고, 뒤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통계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잔차가 그 최소제곱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잔차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 해석상 발생하는 오차는 이 외에도 상대 오차, 그리고 평균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 오차, relative error부터 살펴보죠. 이 상대 오차는 관측 정확도의 비율로 표현됩니다. 즉 수식을 보면 이 relative error는 그 잔차의 절대값들을 뭐로? 관측값으로 나누어 준 값이죠. 그래서 잔차의 절대값에 대한 관측값으로 계산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 시리즈들이 3개가 쭈르륵 나오네요. 평균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근 오차. 유사한 것들은 비교해서 암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평균 오차부터 보죠. 자, 관측값들의 잔차를 절대값을 취해서, 즉 관측값의 잔차의 절대값을 취해서 모두 더한 거예요. 모두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줬어요? 횟수, 관측 횟수로 나눴죠. 즉 관측값의 잔차의 절대값을 모두 더해서 평균한 오차가 바로 평균 오차, mean error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제곱 오차.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먼저 정확도의 척도로 사용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확도의 척도다. 그래서 정확도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정확한 거거든요. 즉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가 시그마의 제곱 뭐였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물론 뒤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 제곱근 오차를 나누면서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또 표준 편차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베타의 제곱, 베타가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나왔죠? 바이어스, 편의였습니다. 즉 이 값이 적고 이 값이 적어야만 이 값이 적어서 정확도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로 사용되지만 시그마의 제곱은 뭡니까? variance, 분산이에요. 예, 자꾸 어려운 얘기하죠. 지금 통계학적으로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제곱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라고 표현합니다. root mean square error, RMSE. 우리가 주로 측량에서 대부분의 정확도를 따질 때 이 평균 제곱근 오차를 따지게 됩니다. 자, 잔차의 제곱을 산술 평균한 값의 제곱분이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식을 보죠. 일단 잔차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V 곱하기 V라는 건. 즉 V1 곱하기 V1도 해당되고 V3 곱하기 V3도 해당되고 같은 놈을 두 번 곱하니까 제곱이죠. 잔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거. V1 곱하기 V1 더하기 V2 곱하기 V2 더하기 쭉 가서 Vn 곱하기 Vn을 다 더한 거. 요거를 횟수에 n의 n-1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 게 바로 평균 제곱근 오차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률 오차 곡선을 봤는데 이 확률 오차 곡선 전체의 68.26% 범위에 포함될 확률을 우리가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표준 편차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뒤에 가서 표준 편차 식을 보면 요게 n이 하나가 빠지거든요. n-1만 쓰이는데 그건 왜 다릅니까? 다른데 왜 같다고 사용합니까? 자, 여기서는 같다고 놔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통계학적에서 볼 때 이 n에 n-1이 들어가는 경우와 n-1만 들어가는 경우는 그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구분했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측량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대부분 전수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보고 나중에 아마 요거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 평균 제곱근 오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표준 편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도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독립관측값을 결정하는 경우 분산의 제곱근이다. 요거까지 평균 제곱근 오차를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는 이제 표준 시리즈가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또 앞에서 평균 시리즈가 3개 나왔듯이 표준 시리즈가 2개가 나란히 나옵니다. 표준 편차. 역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하고 같아요. 잔차의 제곱을 평균해서 제곱근한 오차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밀도의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식하고 유사하죠. 시그마는 프라 마이너스 루트의 n-1의 잔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표현하는데 최악값과 오차의 관계를 통해서 표준 오차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식하고 동일합니다. 구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68.26% 그리고 조정 환산값의 정밀도로 표현되고 버로 관측값의 최대 오차는 평균 제곱근 오차의 3배에서 4배로 이 범위를 초과하면 과실로 봐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계산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 오차, 감마라고 표현합니다. 밀도함수 전체 50% 범위인 오차를 확률 오차라고 얘기하고 표준 편차의 승수 K가 0.6745, 즉 표준 편차의 67.45%인 오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확률 오차식은 위에 표준 오차식과 동일한데 뭐만 달라요? 요거만 들어갔어요. 감마는 프라 마이너스 0.6745, 즉 그 50%의 오차.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해 두실 거, 표준 편차는 68.26%다. 그 다음에 확률 오차는 50%다. 요거를 기억하고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확률 곡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정규 분포 함수라고 부르는 Norm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정오차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가정을 해야 합니다. 부정오차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어떻게 예측도 안 되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가정을 해서 정규화시킨 이후에 거기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부정오차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오차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큰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작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잔챙이 같은 작은 오차는 많이 발생하지만 아주 큰 거는 발생할 확률이 작은 오차보다 적다라는 얘기죠. 또 플러스 방향, 즉 양의 방향으로 발생한 오차의 확률과 음의 방향, 즉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발생할 오차의 확률은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우 큰 오차는, 아주 엄청나게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오차들은 모두 확률 법칙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한 이후에 우리가 부정오차를 해석합니다. 확률 곡선은 부정오차에서 오차 법칙의 특성을 갖는 곡선들로 이루어진, 곡선들로 제작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 곡선을 얘기하고, 이러한 곡선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죠. 즉 연속적인 확률 변수 x가 존재할 때 그 평균값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가 이루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곡선을 확률 곡선 또는 오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정규분포 곡선은 그림에 표현된 것 같이 앞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연속적인 확률 변수가 쭉 이렇게 해서 x가 존재해요. 수많은 x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평균값이 뮤입니다. 중간 또는 x바라고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확률 변수 함수 fx라고 표현하는데, 즉 시그마가 만들어지는 함수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함수식으로 쓰냐면 그 정규분포 함수식, 즉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외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루트 2 시그마 분의 1을 h라고 놓고 또 잔차 v가 x 관측값에서 뮤의 차이값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파이 분의 h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의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요 지수항 이게 최소가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값이 뒤에서 우리가 설명할 최소 제곱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이 정규분포 곡선은 그 확률 곡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확률 곡선은 평균값 뮤, 이 뮤의 대칭인, 여기에 대칭인 종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식은, 이 x의 정규분포식은 그 n의 뮤,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확률 변수가 a, b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이 a와 b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요 면적, 지금 흐린색으로 표현된 요 사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죠? a와 b 사이에 존재할 그 확률 변수가 이 두 사이에 존재할 확률, probability는 거기서부터 a서부터 b까지의 이 함수 값을 모두 인티그레이션 한 값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시그마가 클수록 이 확률 변수는 넓게 분포합니다. 즉 이렇게 넓게 fx2와 같은, 즉 정밀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적을 때, 편차가 적다는 얘기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편차가 적을 때 좁고 높은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입니다.
이 전기분포 곡선의 영역을 보면요. 먼저 이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시그마까지 올 확률, 즉 x 마이너스 뮤가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시그마까지 올 확률은 0.6826, 즉 68.26%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올 확률, 요거는 0.9545. 그리고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부터 3 시그마까지 요 전체 안에 들어올 확률은 점점 확률이 커지죠. 0.9773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시그마에서 4 시그마까지, 보통 여기서 마이너스 4 시그마하고 4 시그마가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약 1의 값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게 이 마이너스 0.6745부터 플러스 0.6745 시그마까지 올 때, 즉 다시 말하면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요게 확률이 50%가 된다고 얘기했고, 이때 우리가 무슨 오차를 얘기했죠? 예, 확률 오차의 범위가 바로 여기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